아줌마! 요즘은 위병소 근무자들한테 간식비 좀 챙겨주는 게 관례야. 안 그러면 아들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 위병소에서 상병이 면회온 여성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 여성의 가방 속에 별 2개가 빛나는 신분증이 들어있다는 것을. 과연 이 오만한 상병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외곽의 한 조용한 사택에서는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자 현직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 부장인 강서희 소장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섰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2개가 빛나는 소장 계급장이 놓여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강서희는 올해로 48이었다. 22살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어언 26년째였다. 그녀는 여군 최초로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의 최정예 요원 선발 과정을 통과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남성 동기들조차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악명 높은 선발 과정을 여성의 몸으로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수료생 중 상위 3% 안에 드는 성적으로 마쳤다. 이후 그녀는 대테러 작전과 특수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며 경력을 쌓았고 45의 나이에 최연소 여군 소장으로 진급했다. 하지만 화려한 군 경력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강서희의 남편은 15년 전 그녀가 아직 소령이었을 때 작전 중 순직했다. 당시 남편 역시 특전사 소속 대위였다.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그날 남편은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강서희는 남편의 마지막 무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희야, 준영이 잘 키워라. 아빠는 먼저 간다. 그날 이후 강서희는 홀로 당시 8살이던 아들 준영을 키우며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길도 놓지 않았다. 아들 김준영은 이제 21살이 되었다. 지난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하여 현재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에서 훈련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입대한 지 이제 2달째에 접어들었고 오늘은 처음으로 면회가 허가된 날이었다. 강서희는 냉장고에서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입대 전날 밤 준영은 어머니가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강서희는 일부러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알리지 않았다. 아들이 군대에서 장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불필요한 관심과 부담을 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준영에게는 그저 엄마가 국방 관련 업무를 하는 평범한 공무원이라고만 이야기했고 준영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준영이가 갈비찜을 좋아했지. 강서희는 양념장을 만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매운 음식보다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했다.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말하던 준영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강서희는 정성스럽게 갈비를 손질하고 배와 양파를 갈아 넣은 양념장에 재웠다. 제육볶음도 준비했다. 고추장 양념에 돼지고기를 버무리고 양파와 당근, 대파를 썰어 넣었다. 김치도 직접 담근 것으로 골라 용기에 담았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강서희는 음식을 보온 용기에 담고 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과자도 따로 챙겼다. 군대에서 달달한 간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도 20대 초반 힘든 훈련을 받을 때 선배들이 몰래 건네주던 사탕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 입던 군복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색 슬랙스를 선택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거울을 보니 어느새 눈가에 잔주름이 생긴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20대 때는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들고 뛰어다니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40을 훌쩍 넘긴 중년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참 빠르네. 강서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갓 태어난 준영을 안고 찍은 사진, 준영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 모든 순간을 남편 없이 홀로 겪어내야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남편도 자신도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랐다. 새벽 6시 강서희는 집을 나섰다. 검은색 SUV에 음식과 짐을 실었다. 가평에서 강원도 인제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이른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다. 강서희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천천히 운전을 시작했다. 북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는 이른 새벽의 안개에 쌓여 있었다. 강서희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군인으로 살아온 2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던 남성 생도들의 시선. 그들을 하나하나 체력과 실력으로 압도하며 인정받았던 기억. 특전사 선발 과정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훈련을 소화하며 한계를 시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쌓아온 전우애와 사랑. 여보, 우리 준영이가 이제 군인이 됐어. 당신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강서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았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춘천을 지나 인제로 향하는 도로에 접어들었다. 산세가 점점 깊어지고 길은 구불구불해졌다. 을지부대는 최전방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대였다. 제12보병사단은 실제 북한과 인접한 전방부대로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곳이었다. 강서희는 아들이 그런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을지부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철책과 초소가 보이고 멀리 병사들이 구보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강서희는 차를 천천히 몰아 부대 정문 앞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에 다가가면서 강서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어야 할 병사 2명의 복장 상태가 눈에 들어왔다. 전투복 단추가 풀려 있고 자세도 흐트러져 있었다. 군기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증거였다. 설마 전방부대에서 이럴 리가 없을 텐데. 강서희는 속으로 생각하며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만나러 온 평범한 어머니로 남고 싶었다. 강서희는 준비해온 면회 신청서와 신분증을 손에 들고 위병소로 걸어갔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강서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목격하게 될 병영 내 갑질의 실상과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킬지를. 강서희는 위병소 앞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다. 손에는 면회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부대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멀리서 구보를 하는 병사들의 발소리와 구령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위병소 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2명의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그들의 자세와 복장 상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왼쪽에 서 있는 병사는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다. 이름표에는 조태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전투복 상의 단추를 2개나 풀어 헤치고 있었고 전투모도 비스듬하게 쓰고 있었다. 오른쪽에 일병 박민수는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은 채 삐딱하게 서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강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26년 군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대를 방문했지만 위병소 근무자가 이렇게 기강이 해이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전방부대에서 말이다. 위병소는 부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였다. 외부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고 부대의 기강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정도라니. 저기요. 강서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니라 그저 면회 온 어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조태식 상병은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고 대충 흘겨보기만 했다. 뭐? 퉁명스러운 대답이었다. 존댓말조차 하지 않았다. 강서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참았다. 면회 신청서를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신병교육대 훈련병 김준영 일병 어머니입니다. 조태식은 그제야 몸을 돌렸다. 하지만 면회 신청서를 받는 대신 강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노골적이고 무례한 시선이었다. 강서희의 단정한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가방,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진 깔끔한 SUV를 번갈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 서울서 오셨네요. 차 좋은데요?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존중이 담긴 것이 아니라 비아냥과 계산이 섞인 목소리였다. 옆에 있던 박민수 일병도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고 강서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강남 아줌마 같은데? 보자 하니까. 박민수가 조태식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일부러 강서희가 들으라는 듯한 크기였다. 조태식은 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요즘 부자 엄마들 많이 온다니까. 형님, 이거 대박 아니냐? 두 사람은 강서희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군거렸다. 강서희는 얼굴에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들 때문에 참았다.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준영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었다. 면회 신청서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강서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다. 조태식은 그제야 면회 신청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져놓았다. 아이고, 이거 작성이 잘못됐는데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강서희가 물었다. 사실 그녀는 면회 신청서 작성 양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군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행정 서류를 검토해왔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작성한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여기요, 여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조태식이 신청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었다. 강서희는 그가 일부러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부분은 양식에 맞게 작성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매일 이거 받는 사람인데 잘못됐다니까요. 아줌마, 우기지 마세요. 조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호통을 쳤겠지만 오늘은 참아야 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에이, 그냥 다시 쓰세요. 새 신청서 여기 있으니까. 조태식이 신청서 양식을 하나 꺼내 강서희에게 던지듯 건넸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강서희는 그 종이를 집으며 순간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을 느꼈다. 특전사에서 단련된 그녀의 손은 단 1초 만에 저 건방진 상병의 턱을 가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참았다. 강서희가 옆 탁자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동안
조태식과 박민수는 계속해서 수군거렸다. 야, 진짜 부자 같지 않냐? 저 가방 봤어? 명품이야, 명품. 옷도 엄청 깔끔하고. 저런 엄마 둔 놈은 진짜 복 받은 거지. 그러게. 우리도 좀 챙겨주면 안 되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강서희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물론 이번에도 완벽하게 작성했다. 작성을 마치고 다시 조태식에게 건넸다. 다시 작성했습니다. 조태식이 신청서를 받으며 강서희의 손을 일부러 스쳤다. 강서희가 화들짝 놀라 손을 빼자 조태식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서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태식은 신청서를 대충 보더니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아, 근데 말이죠. 요즘 면회 오시는 분들이 위병소 근무자들한테 간식비 같은 거 챙겨주시거든요. 뭐 일종의 관례라고 해야 하나? 네. 강서희가 되묻자 조태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근무 서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런데 면회 오신 분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좀 챙겨주시면 저희가 안에 계신 훈련병들 좀 더 잘 챙겨드리고 그러죠. 뭐 강제는 아니지만 명백한 금품 요구였다. 강서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참기로 했다. 그런 관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는 참. 그러면 안에서 고생하시는 아들 생각은 안 하세요? 조태식의 말에 박민수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훈련병들 생활이 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알죠?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강서희의 이마에 푸른 핏줄이 돋아났다. 수십 년 군 생활을 하면서 온갖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파렴치한 행동은 처음 목격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민간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는 행위. 이것은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범죄 행위였다. 간식비라는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강서희가 차분하게 물었다. 조태식의 눈이 반짝였다. 에이, 뭐 얼마 안 되죠. 한 5만 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민수야? 형님, 요즘 물가가 올라서 10만 원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아예 대놓고 액수를 불렀다. 강서희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조태식과 박민수의 표정이 밝아졌다. 드디어 돈을 꺼내나 보다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강서희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지갑이 아니었다. 붉은색 신분증 케이스였다. 강서희는 그것을 펼쳐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조태식은 처음에는 무심코 그것을 보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분증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서희라는 글자와 함께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장성 신분증은 일반 장교나 병사들의 신분증과는 확연히 달랐다. 붉은색 바탕에 금빛 별이 빛나는 그 신분증은 군에서 최상위 계층에 속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게 조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 있던 박민수도 신분증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상병과 일병인 그들에게 소장은 그야말로 하늘 같은 존재였다.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을 모두 넘어서 별을 단 장군. 그것도 별 하나가 아니라 별 2개를 단 소장이었다. 강서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육군 복무규정 제48조 군인은 직무 수행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최소 징역 6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두 사람 다 알고 있는가? 저희가. 조태식이 말을 더듬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박민수는 아예 말도 나오지 않는지 입만 벙긋거렸다. 그리고 위병소 근무 중 복장 불량, 자세 불량, 민간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 직권 남용, 금품 갈취 시도. 이 정도면 군사법원 직행감이다. 말해봐라. 지금 당장 사과하고 바로잡을 건가 아니면 내가 직접 너희 사단장을 불러서 처리할 건가? 강서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어마어마했다. 26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고 특전사 최정예 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카리스마는 2명의 말단 병사를 완전히 압도했다. 조태식과 박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조태식과 박민수가 무릎을 꿇자 강서희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신분증을 집어넣지 않았다. 단지 책상 위에 펼쳐진 채로 두었다. 붉은색 바탕에 금빛 별 2개가 빛나는 장성 신분증은 마치 심판의 칼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태식이 땅에 이마를 찌을 듯이 절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불과 3분 전만 해도 건방지게 굴던 그 상병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군 생활을 단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서 있었다. 박민수 일병은 아예 말도 못하고 고개만 조아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강서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조국을 지키는 용감한 장병들이 있다. 혹한과 혹서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임무를 다하는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었나? 위병소라는 부대의 얼굴에서 복장을 흐트러뜨리고 면회 온 민간인을 성희롱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모습인가? 강서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의 명예가 이 2명의 파렴치한 병사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특전사에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던 동료들, 전방에서 묵묵히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남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많은 장병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서희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다. 잘못했다는 건 알면서 왜 했나? 군에 입대할 때 군인 복무 규율에 대해 교육받지 않았나? 위병소 근무 투입 전에 복무 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지 않았나? 그건 조태식이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명백히 군 규율을 위반한 것이었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였다. 강서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위병소 내부는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다. 근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벽에 걸린 근무 수칙표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2명의 병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기강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였다. 이 부대의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위병소 관리 감독은 누가 하나? 강서희의 질문에 조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병교육대 작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사관께서 순찰을 도십니다. 그래? 그런데 이 모양인가? 당직 근무사관이 얼마나 자주 순찰을 도는지 물어봐야겠군. 강서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위병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다. 강서희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신병교육대 당직 근무사관인 임현우 소령이었다. 그는 38살로 사관학교 32기 출신이었다. 계급장에는 무궁화 하나가 달려 있었다.
이면우는 부대 내부에서 일과 중 순찰을 돌다가 위병소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이면우 소령이 위병소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는 처음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단지 면회객과 위병 사이에 무슨 마찰이 생긴 것으로만 생각했다. 조태식과 박민수가 땅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조상병, 박일병, 지금 무슨 짓입니까? 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면우는 강서희를 흘끔 보며 생각했다. 저 여자가 무슨 민원을 제기한 모양이군. 요즘 병사들이 너무 나약해져서 민간인한테 이렇게 쩔쩔매다니. 그는 약간 짜증이 났다. 여기서 무슨 소란입니까? 면회 절차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면우가 강서희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치고는 그다지 정중하지 않았다. 강서희는 이면우 소령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면우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저 여자의 눈빛이 왜 저렇게 날카로운가? 마치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상관이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령, 이 부대의 위병소 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강서희가 물었다. 이면우는 어리둥절했다. 저 여자가 자신을 소령이라고 불렀다. 민간인이 군 계급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 묘하게 명령조였다. 그건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례지만 어떻게 제 계급을. 이면우가 말하는 순간 강서희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신분증을 가리켰다. 이면우는 무심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붉은색 바탕에 금빛으로 빛나는 별 2개.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서희. 신분증 사진 속 여성의 얼굴과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얼굴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면우의 입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6년째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성을 직접 대면한 것은 극히 드물었다. 그나마도 항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멀리서 뵙는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바로 앞에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별 2개 소장이 서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자신이 방금 그 소장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사실이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제대로 된 경례도 하지 않았다. 이면우는 자신의 군 생활이 지금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충성. 이면우는 비명을 지르듯 충성 구호를 외치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경례 자세가 잡히지 않았다. 온몸이 경직되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강서희는 경례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면우 소령, 당신이 이 위병소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면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위병소가 이 지경인 것은 결국 자신의 관리 소홀 탓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별 2개 소장이 직접 목격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위병소의 현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서희가 차갑게 물었다. 이면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엎드린 조태식과 박민수, 어질러진 책상, 먼지 쌓인 근무 수칙표. 모든 것이 그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건 알면서 왜 방치했나? 당신은 당직 근무사관으로서 매일 이곳을 순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무 일지를 확인하고 근무자들의 복장과 자세를 점검하는 게 당신의 임무 아닌가? 강서희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면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위병소 순찰을 형식적으로만 했다.
하루에 한 번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는 시기였다. 근무일지도 대충 훑어보고 병사들의 복장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두 병사가 면회객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이 아니라 범죄 행위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관리 감독 소홀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장성 앞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자신의 진급은 물론이고 군 생활 자체가 끝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강서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평생을 군에 바치고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그녀였다. 남편을 잃고도 군복을 벗지 않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차별받으면서도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지금 이 부대에서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군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위병소라는 부대의 얼굴이자 국민과 군이 처음 만나는 곳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이 자신의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라는 사실이었다. 아들 준영이는 지금 이런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기강이 무너진 부대, 간부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대, 병사들이 제멋대로 구는 부대. 이런 곳에서 아들이 제대로 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임현우 소령. 예, 소장님. 당신의 사단장은 누구인가? 제12보병 사단장 박재민 소장님이십니다. 임현우의 대답에 강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재민 소장.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으로 강서희보다 2기수 선배였다. 하지만 진급은 강서희가 더 빨랐다. 박재민은 1년 전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12사단장으로 부임했다. 박재민 사단장에게 연락해라.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고. 예, 예. 임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이제 사태는 더 이상 자신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육군본부의 별 2개 소장이 직접 사단장을 호출하는 상황.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 분명했다. 강서희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임현우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고 사단 작전 참모부에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여기는 신병교육대 당직 근무사관 임현우 소령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육군본부 강서희 소장님께서 위병소에 계십니다. 사단장님께 즉시 보고 부탁드립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작전 참모부의 당직 장교가 다시 물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계신다고요?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 부장 강서희 소장님이십니다. 별 2개입니다. 이번에는 무전기 너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작전 참모부는 즉시 비상체계로 전환되었다. 1개 사단의 육군본부의 별 2개 소장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위병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까지 전해지자 사단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박재민 소장은 그때 사단장 집무실에서 주간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작전 참모장이 급히 달려들어왔다.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신병교육대 위병소에 육군본부 강서희 소장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박재민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강서희 소장. 그는 그 이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자신보다 2기수 후배였지만 진급은 훨씬 빨랐다.
여군 최초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을 거쳐 현재는 육군본부의 핵심 보직인 정보작전 참모부 부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강 소장이 왜 우리 부대에? 그게 위병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강서희 소장은 군에서 기강과 원칙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만약 위병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도 그녀가 직접 목격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차량 준비해라. 지금 당장 간다. 박재민은 군복 상의를 재빨리 입고 집무실을 나섰다. 참모들이 뒤따랐다. 사단장 전용 차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신병교육대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에서는 이면우 소령이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조태식과 박민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강서희는 위병소 밖으로 나와 부대를 둘러보았다. 멀리 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령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저 중에 내 아들도 있겠지. 강서희는 생각했다. 준영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다른 훈련병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장군으로서의 책임감도 느꼈다. 이 부대의 기강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병사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휘체계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사단장부터 아래 간부들까지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다. 5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이 위병소 앞에 멈추자 박재민 소장이 급히 내렸다. 그의 어깨에도 별 2개가 달려 있었다. 박재민은 강서희를 보자마자 경례를 붙였다. 제12보병 사단장 박재민 소장, 강서희 소장님께 경례. 강서희가 경례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소장 계급이었지만 박재민은 사단장이라는 전술부대 지휘관이었고 강서희는 육군본부의 참모부 부장이었다. 계급은 같았지만 강서희의 보직이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컸다. 박재민 사단장. 예, 소장님. 이 부대의 위병소 상황을 직접 보았나? 박재민은 재빨리 위병소 안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엎드린 2명의 병사, 부동자세로 서 있는 이면우 소령, 어질러진 책상.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임소령? 박재민이 이면우를 향해 소리쳤다. 이면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강서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두 병사는 면회객인 나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위병소의 복장 상태와 근무 태도도 엉망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군기 문란이며 관리 감독의 소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박재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육군본부의 소장이 면회를 왔다가 이런 일을 직접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였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태식 상병, 박민수 일병, 당장 헌병대로 이송한다. 이면우 소령, 당신은 보직 해임이다. 박재민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강서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잠깐. 예, 소장님. 나는 오늘 이 부대에 의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면회를 왔을 뿐입니다. 강서희의 말에 박재민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면회? 강서희 소장이 이 부대에 면회를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실례지만 누구를 면회하러 오신 것입니까? 신병교육대 훈련병 김준영 일병. 제 아들입니다. 박재민의 눈이 커졌다. 강서희 소장의 아들이 지금 이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이것은 그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사단장이라면 부대에 입대하는 모든 인원의 신상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장성의 자녀가 입대한다면 보통은 미리 알려주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강서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시다면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대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저 오늘 아들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군요. 박재민은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강서희 소장은 장군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어머니로 면회를 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위병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즉시 김준영 훈련병을 호출하겠습니다. 박재민이 참모에게 지시했다. 참모는 급히 무전기를 들고 신병교육대 본부에 연락했다. 훈련병 김준영 1병을 즉시 위병소로 데려오라.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는 3중대 훈련병들이 전투체력 단련 훈련을 받고 있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를 반복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김준영도 그중 한 명이었다. 준영은 21살이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지 2달째였다. 처음에는 군대 생활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했다. 같은 중대 훈련병들과도 친해졌고 조교들의 지시에도 익숙해졌다. 오늘은 면회 가능한 날이었다. 준영은 어머니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가 직접 말했다. 갈비찜을 해서 가져갈 거라는 말에 준영은 벌써부터 군침이 돌았다. 어머니는 준영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자신을 키웠다. 아버지는 준영이 8살 때 순직했다. 어머니는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비록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았지만 준영은 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강인하고 당당한 어머니였다. 김준영 훈련병. 조교의 큰 소리에 준영이 고개를 들었다. 예. 지금 당장 위병소로 가라. 면회 왔다. 준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벌써 어머니가 오셨나 보다. 준영은 급히 전투복의 먼지를 털고 뛰기 시작했다. 훈련장에서 위병소까지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준영은 전력으로 뛰었다. 위병소에 가까워지면서 준영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사단장 차량이 보였고 여러 명의 장교들이 위병소 주변에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위병소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은 어머니가 서 있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너무 이상했다. 박재민 소장을 비롯한 여러 장교들이 어머니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상급자를 대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준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강서희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는 여전했다. 박재민이 준영에게 말했다. 훈련병 김준영 경례. 준영은 본능적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경례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사단장님께? 아니면 어머니께? 바로 박재민의 명령에 준영은 경례를 풀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뭔가가 달랐다. 평소와는 다른 위험이 느껴졌다. 사단장님. 강서희가 박재민에게 말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박재민이 다른 장교들에게 손짓했다. 장교들이 하나둘 물러났다. 하지만 준영은 방금 박재민 사단장이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는지 분명히 들었다. 소장님이라고 했다. 소장?
그건 별 2개를 단 장군의 계급이었다. 준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국방부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왜 사단장님이 어머니를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강서희는 아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붉은색 바탕에 금빛 별 2개.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서희. 준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별 2개 장군이라고. 엄마가 소장님이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준영아. 엄마가 말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왜? 저는 엄마가 행정직 공무원인 줄로만.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21년을 함께 살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사실은 별을 단 장군이었다는 것.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준영을 압도했다. 강서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품에 안았다. 장군의 위엄은 잠시 내려놓고 그녀는 그저 한 명의 어머니가 되었다. 울지 마라, 아들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준영은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난 2달간 힘들었던 훈련, 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주변의 장교들과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별 2개를 단 장군이 훈련병인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그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순간이었다. 강서희는 아들을 안은 채 잠시 시간을 가졌다. 준영의 어깨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둘이서 살아온 모자였지만 오늘처럼 서로에게 의지가 절실한 순간은 없었다. 강서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해라, 준영아.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야. 계급장이 달라진 것뿐이다. 준영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빠도 장교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특전사 대위였다. 작전 중에 순직하셨어. 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는 군인이었고 순직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급이나 부대, 어떤 작전 중이었는지는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았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강서희는 준영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너는 김준영 일병이다. 강서희 소장의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의 한 명의 병사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엄마의 계급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망치는 일이다. 예, 어머니. 준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강서희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안도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박재민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장님, 식사 장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이나 장교 식당 중 편하신 곳을. 아닙니다. 강서희가 손을 저었다. 특별한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일반 면회객들이 사용하는 면회실을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제 말이 명령입니다, 사단장. 강서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박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강서희와 준영은 신병교육대 면회실로 향했다. 면회실은 소박했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다른 훈련병 가족들도 몇 명 보였다. 그들은 강서희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강서희는 가져온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다.
갈비찜, 제육볶음, 김치, 그리고 준영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과자들. 준영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다. 새벽부터 만들었다. 많이 먹어라.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다. 준영은 숟가락을 들면서도 어머니를 자꾸 쳐다보았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엄마, 그럼 그동안 국방부 행정직이라고 하신 건 거짓말은 아니었다. 엄마는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니까. 다만 계급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강서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엄마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어. 군대는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곳이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엄마, 오늘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단장님께서도 오시고. 강서희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 조태식과 박민수의 행동,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준영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런 일이. 저희 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서희는 아들에게 당부했다. 준영아, 오늘 일로 내가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되는구나.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반대를 부탁할 것이다. 예. 엄마는 사단장에게 너를 절대 특별 대우하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훈련시키고 똑같이 평가하라고 말할 것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도 좋다. 준영의 눈이 커졌다. 엄마, 내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강서희의 아들이 아니라 김준영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엄마가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준영은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깊게 절을 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서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촉촉함이 맺혔다.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준영은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갔다. 강서희는 아들이 구보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박재민 사단장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박재민과 함께 사단장 집무실로 이동했다. 집무실에는 사단의 주요 참모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참모장, 작전참모, 인사참모, 군수참모.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강서희를 맞았다. 앉으십시오. 강서희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앉지 못했다. 박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장님, 오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전적으로 저의 부대 관리 소홀입니다. 사단장, 오늘 일은 당신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강서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조태식 상병과 박민수 일병은 즉시 보직 해임하고 헌병대로 이송하십시오. 군사법원에 회부하여 군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예, 소장님. 이면우 소령은 당직 근무사관 보직에서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보직 정지 처분을 권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군 복무 규율과 병영 관리에 대한 재교육을 받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병 교육대 전체에 대한 기강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위병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부대 전체의 복무 규율, 인권 상황, 간부들의 관리 감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박재민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그리고 사단장, 제 아들 김준영 일병에게 절대 특별 대우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지만 소장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아들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편하게 군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장병들에게 불공평한 일입니다. 또한 제 아들 스스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대우하십시오. 아니, 오히려 더 엄격해도 좋습니다. 박재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강서인은 일어섰다.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사단장, 이 부대를 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젊은이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충성. 강서인은 집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보았다. 저 멀리 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뛰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자신의 아들이었다. 잘 자라거라, 준영아. 강서인은 차를 몰아 부대를 빠져나갔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늘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조태식과 박민수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면우 소령은 보직 해임되어 재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대 전체에 대한 기강 점검이 실시되었다. 박재민 사단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운영을 완전히 바꾸었다. 위병소는 물론이고 모든 초소와 근무 지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간부들은 매일 병사들의 복무 환경을 점검했고 부당한 대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했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동시에 군 기강도 확실하게 잡았다. 신병 교육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훈련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부당한 대우나 부조리는 사라졌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병사들은 간부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김준영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강서희 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훈련병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준영은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자신은 김준영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준영은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체력 단련에서도 사격 훈련에서도 행군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다. 특별 대우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조교들은 준영에게 더 엄격했다. 하지만 준영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것이 공정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훈련병 생활이 끝나갈 무렵 준영은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준영을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전우로 대했다. 준영 역시 그들을 진정한 전우로 여겼다. 수료식 날 준영은 최우수 훈련병으로 선발되어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계급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때문이었다. 준영은 표창장을 받으며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공정한 기회였다. 그날 밤 준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최우수 훈련병으로 뽑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서희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한다, 아들아.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라. 예, 어머니.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서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었다. 어디선가 남편도 아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별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들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서희 소장은 아들에게 권력이 아닌 원칙을, 특혜가 아닌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엄격함으로, 진정한 성장은 공정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가진 지위와 힘은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별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짊어진 사람만이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